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335페이지 부가지세, 양가로 이번 부가지세 형태를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GNP형, 그 다음에 소득형, 자본공제형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이론적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는요. 읽어보시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하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와 닿을 것 같아서 이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338페이지 부가지세 계산 방법에 보면은 가산법과 공제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택한 거는 공제법이에요. 공제법. 뭐 이제 부가지세 이론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론을 다 안다는 거는 뭐 굉장히 아카데믹한 거고 실무에서 알면 좋지만 그것보다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가지세법이 어떤 형태이고 그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그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계산 방법, 동그라미 1번 공제법. 이것은 매출액에서 전 단계에서 구입한 원가를 뺀 형태로서 부가지세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전 단계에서 구입에 포함되는 것은 원재료, 반제품, 연료, 전력 등의 비용과 기계설 등 투자재 구입 비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제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봅시다. 글로만 있으면 좀 이해가 어려운데, 자, 보세요. 어떤 회사가 있어요, 회사. 그러니까 이제 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회사들이 도소매업,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도소매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다. 그죠? 화장품 도소매업이면은 어떻게 매장이 있어요, 매장? 매장이 있으면 이제 그 화장품을 팔 거 아니에요? 매출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화장품은 일반적으로 소비자한테 판다고 가정을 하면, 그죠? 도소매업 중에서 주로 이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회사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화장품을 여러분이 구입을 할 거 아니에요? 매장을 가서요. 그러면 화장품을 10,000원에 샀어요. 10,000원. 그죠? 10,000원이면은 여기에 부가세가 10% 붙죠. 그럼 얼마죠? 1,000원. 그죠? 그래서 11,000원이에요. 그죠? 이거를 주고 사요. 그러면 이 업체가 만약 A라고 하면 업체 A라고 하면은 이 회사의 매출은 얼마죠? 그러면 다른 매출은 전혀 없고요. 딱 한 건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회사의 매출은 11,000원일까요? 10,000원일까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왜? 이 10,000원은 내 돈이죠, 내 돈. 그죠? 판매를 했으니까 내 돈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죠? 이건 세금이에요, 세금. 텍스. 그죠? 세금이에요, 세금.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소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손익계산서에 올라가는 매출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그죠? 매출액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A라는 업체가 제조업체도 아니고 일반 도소매 업체라면 이 화장품을 어디서 매입을 사와서 본인이 판단한 어떤 이윤을, 마진을 붙이고 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8,000원에 사왔다. 그러면은 8,000원이 있고 이게 과세 제품이기 때문에 부가세 10% 얼마죠? 800원. 8,8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매입액은 뭐죠? 매입액이 8,800원이에요? 8,000원이에요?
아까 이 논리와 똑같이 이 8,000원이 매입이에요. 매입에. 그죠? 그죠? 그리고 다른 매입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비용도 전혀 없고 다른 매입도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이 회사는 한 건 매출과 한 건 매입만 있는 거죠. 그럼 부가세를 빼면은 당기 순이익이 나오죠. 당기 순이익. 그죠? 당기 순이익이 10,000원에서 8,000원을 빼니까 얼마죠? 2,000원. 그죠? 그래서 요걸 갖고 쭉 진행을 해서 개인기업이면은 소득세, 법인기업이면은 법인세를 산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큰 과정을 보면은요. 요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직접세를 해서 직접세. 근데 이제 이쪽을 봅시다. 이쪽 부가가치세 쪽을. 부가가치세 쪽을 보면 내가 매출할 때 1,000원을 더 받았죠. 그리고 내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800원을 더 줬죠.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빼요. 빼면 얼마죠? 1,000원에서 800원을 빼면 200원이죠. 이거는 그 부가세 과세 기간에 따른 신고기한으로 따로 있거든요. 이거는 부가가치세로 바로 이제 납부를 해야 돼요. 납부.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쪽에서 이쪽을 뺀다 해서 공제법이에요. 그 전당계세 공제법이라고 하는데 이 예를 머릿속에 넣고 이 교재 읽어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이건 공제법. 매출액에서 전단계에서 구입한 원가를 빼죠. 원가를 뺀 형태로서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전단계에서 구입에 포함되는 것은 뭐 원재료도 낼 수 있고 제품, 반제품 다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다. 세액 계산 방법.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전당계 세액공제법인데 이 방법은 과세 기간 중에 매출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요. 세액을 계산하여 10%잖아요. 그래서 10% 그죠? 세액을 계산하여 구매자에게 부담 지우고, 그쵸? 소비자한테 파니까 구매자한테 부담 지우죠. 부담자는 최종 소비자죠. 이 세액에서 전단계 거래자에게 지불한 사왔잖아요. 화장품을요. 지불한 세액을 차감하여 1,000원에서 800원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이 확정되죠. 납세액을 확정하는 것이다. 세금 징수의 의무를 각 단계별 사업자에게 지우고 있어서 징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좀 이해가 좀 수월합니까? 이제 이 예를 보시니까요. 그 다음에 밑에 쭉 보시면 세액 공제는 그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거예요. 세액 공제는 사업자에게만 인정되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에게만 인정이 되고, 일반 소비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최종 거래 단계인 소매 단계에서 세액 전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의 역진성이 발생하게 되죠. 이 방법의 장점은 세액을 사업자 스스로 매출세액을 원천 징수하여 10%를 원천 징수하여 자기가 매입 시 원천 징수 당한 세액, 그죠? 당한 세액 800원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신고 납부함으로써 징수 행정이 편리하고요. 반드시 사업자별 등록번호와 세금 계산서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 이제 부가가치세 제도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이 제도가 정착이 되고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세금계산서 여기 잠깐 나왔는데, 세금계산서 제도가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여야 되고, 사업자라는 거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과 세금계산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339페이지 우리나라 부가세법의 기본 개념 특징 1번 특징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해서 계산된다. 산식은 매출액의 10% 그리고 매입액의 10%에서 빼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박스에 그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매입액 곱하기 세율 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은 각주 18번이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각주를 좀 보시면 매입세액 중에서 담의 매입세액은 이렇게 800원을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정책 목적상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세법에 나열돼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매입세액 공제를 전 단계 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세법에 부가세법에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열된 것 말고는 다 해준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나열된 것만 안 해주는 거예요. 세액 공제를요. 이게 뭐가 있느냐 보시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가세 제도의 근간은 세금계산서예요. 이 세금계산을 못 받으면은 안 되는 거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거나 미제출 매입세.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입은 했지만 이게 사업성으로 매입한 게 아니라 집에서 쓰기 위해서 가세용으로 매입을 했다. 그러면 사업과 관련이 없거든요. 그런 거는 공제해주지 않겠다. 두 번째 업무무관 지출에 대한 매입세.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대한 매입세. 이거는 좀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업무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동차. 그러니까 뭐 버스, 트럭, 봉고 이런 게 아니고 보통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들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비업무용 소형 승용차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소형차예요. 소형 승용차인데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구입을 하면 거기에 당연히 부가세가 붙어요. 과세 품목이기 때문에 과세 품목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붙는데 그거는 이렇게 부가세를 계산을 할 때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준다고 지금 정책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를 해주네 안 해준 논란이 있었는데 국가에선 이거를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 안 해주겠다는 쪽으로 좀 정책이 결정이 돼갖고 지금은 다 안 해줘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예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공제가 안 되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트럭, 봉고, 뭐 탑차, 냉동 탑차 뭐 이런 거를 구매할 때는 가능해요. 그리고 뭐 8인승 이상의 뭐 차량을 구입할 때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반대 해석을 하면 그런 차량들은 가능하고 그리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제 도소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물품을 화장품을 갖고 오기 위해서 뭐 트럭이나 공구 같은 게 필요할 수 있거든. 그런 걸 살 때 당연한 공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구매하지 않고 그냥 자동차를 구입을 했다 하면은 공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이것도 정책적인 판단이에요. 접대비라는 거는 어떤 거래 관계를 원활하기 위해서 그때 그 비용 들어가는 비용인데 접대비를 많이 인정을 해주고 접대한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매입세 공제를 해주면은 과도하게 접대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 전체적인 소비 문화가 좀 이렇게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정책적 판단에서 접대성으로 쓴 그런 경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가 있더라도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업자가 화장품을 어디서 사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 화장품을 이렇게 납품하는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그중 한 업체가 화장품이 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요. 굉장히 운이 좋아요.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매출을 하는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는 A 입장에서는 같은 돈이라면 같은 거라면은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인 그
납품업체랑 거래를 하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체를 찾아가서 뭐 밥 한 끼도 사주고 뭐 술도 한잔 사주고 하다 보면은 그게 접대성이라고 하면 거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런 비용들은 예를 들어서 식사를 했더니 뭐 8,800원이 나왔다. 부가세가 800원이지만 그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A라는 업체에서 이제 접대가 아니고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식대가만 8,800원이 나왔다. 그럼 이거는 업무와 관련이 있죠. 식대라는 건 복리후생비인데, 그렇다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접대성 경비가 아니니까 그때는 이 800원이 매입세 공제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8,800원이라고 하더라도 지출의 성격에 따라서 접대성이냐 아니면은 업무 경비성이냐에 따라서 이 공제가 되고 안 되고가 나뉩니다. 이게 그렇게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면세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토지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조세법 개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고 좀 이제 대중적이고 반드시 좀 아셔야 되는 것만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보면은 면세 관련이라든지 토지 관련도 이제 여러 가지 장점도 많고 설명드릴 게 많지만 그걸 다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매출세액 1,000원에서 매입세액 800원을 빼서 산출세액을 확정한다. 그래서 다 이거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세법, 부가세법에서 이렇게 나열된 열 몇 가지 정도는 해주지 않는다, 매수금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 비영유 소형승용차, 그 다음에 접대성 경비 뭐 이런 것 등이에요. 보시고 그 다음 340페이지 양가로 1번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과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부가세, 부가지세 체계의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사업자란, 사업자 정의합니다. 정의. 사업자란 영리 목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벌지 않아야겠다, 학술, 기회, 자선, 종교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영리 목적과는 무관하잖아요. 그런 데들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영리 목적임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속적이 아니라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데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예요. 밑에 줄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 계속성, 반복성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사업자라는 것은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고 계속적, 독립적,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상 관할세무서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사업 개시일 이제 부가세법에 보면은 딱 정의가 돼 있어요. 업종에 따라서 어느 때를 사업 개시로 볼 건지. 지금 방금 예를 든 거, 이게 도소매역 같은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된 때, 그때를 사업 개시로 보고 있어요. 이제 부가세법 강론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런 것들은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20일인데 20일. 네, 과세 대상. 양가로 3번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은 재화 농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과세된다. 자, 동그라미 1번. 자, 천천히 봅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여기서 재화라 함은 재화.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부가세법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처럼 조문이, 법인세나 소득세법은 조문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부가세법은 조문이 몇 개 안 돼요. 몇 개가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지금 재화가 나오는데 약간 방금 한 거는 사업자에 대한 정의고요. 여기는 재화에 대한 정의입니다.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 형태가 있는 유체물 또는 형태가 없는 무체물을 말을 한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계약상 법률상이에요. 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서 재화를 양도, 인도하는 걸 말한다. 그 다음에 즉 여기서 현금 판매, 외상 판매, 그 다음에 할부 판매, 연불 판매, 조건부 판매, 위탁 판매 등으로 인도 양도의 경우 및 이건 이제 뭐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매, 공매, 수용, 기타 법률상 어떤 법률에 의해서 재화가 인도, 양도되는 것도 다 포함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현금 판매는 내가 돈 주고 사는 거 이해가 되실 거고, 외상 판매는 지금 당장 돈은 줄 수가 없고 보통 하는 게 뭐죠? 카드야, 카드, 신용카드.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이제 뭐 물건 하나 사요. 근데 신용카드를 내면 당장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 뒤에 내 카드 명세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 이제 결제가 나가게 되는데 그동안 신용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외상 판매라고 하고요. 할부 판매는 물건값이 있으면 물건값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샀더니 뭐 50만 원이 나왔다. 할부 몇 개월 하실래요? 뭐 3개월, 뭐 6개월 나오잖아요. 그거 할부 판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연불 판매는 이거는 다 법인세법에 나오는데 그때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연불 판매, 조건부 판매, 이득 판매 등이 있다 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다음의 경우도 포함이 된다. 이 정도 일단 외상, 할부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연불이랑 조건부 판매는 법인세법 할 때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수업하는 경우도 이 공급에 해당된다. 자가공급을 한다. 자가공급 용어를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가공급. 그다음에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몇 가지는 다 용어가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은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 소비할 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 이때도 공급으로 봅니다. 요 네 가지 갖다가 이제 그 공급 의제라고 하거든요. 공급으로 보는 네 가지 경우에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거고, 이건 이제 부가세법 강론에 가서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세하게. 그래도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100개를 매입을 했어요. 근데 80개를 팔았어요. 20개가 남았잖아요. 20개. 근데 폐업을 한 거예요, 사업자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는 사업자가 폐업이 되면 나머지 20개 화장품은 그 사업주가 쓰는 걸로 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본인한테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재화의 공급이라고 봅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 화장품 20개를 자기한테 공급한 걸로 봅니다. 그다음에 리을,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41페이지. 네, 다 이제 뭐 재화의 공급으로 대부분 보긴 하지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좀 나열되어 있어요. 보시면 첫 번째 줄, 재화를 담보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포괄 양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제 좀 많이 나오는 용어가 포괄 양수. 포괄 양도는 이렇게 넘기는 거고, 이거는 받는 거예요. 받을 숫자. 이게 이제 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정책적인 판단으로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야. 이거는요. 어떤 과세, 징수나 납부의 편의를 위해서 한 건데 이게 비교가 되는 게 그냥 사업의 양도,
사업의 양도와 포괄 양도는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 포괄만 빼면은 양수도예요, 양수도. 그죠? 포괄이 들어가요, 포괄. 그래서 이제 이 포괄이 어떤 의미냐를 판단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A가 B한테 A가 갖고 있는 사업체를 B한테 포괄 양수도했다. 아니면은 가장 많이 좀 발생을 하는 A라는 사업체가 있어요. A라는 사업체가 있는데 A가 개인 기업이에요. 개인 기업. 근데 이제 회사가 이제 규모가 커지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법인으로 가요. 그러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똑같잖아요. 옷만 법인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는 거는 이 개인 기업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 자산, 부채 이런 모든 걸 그대로 법인으로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포괄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이제 그런 걸 포괄 양수도라고 하고 사업의 양도는 그 중에 일부만 가요. 일부만. 사업부가 만약 A, B, C, D가 있는데 뭐 A, B만 뭐 보내고 뭐 C, D는 안 보내 이러면은 사업의 양도예요. 그죠? 포괄이 들어간다는 거. 그럴 때는 부가세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재액공제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또 잠깐 쉬었다가 또 그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